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진흙탕 속에서 힘겹게 발을 뺀 30대 여성이에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한 결혼 때문에 2년이나 똥밭에서 굴렀어요. 막장 씨월드에서 더러운 꼴도 보고 자존심도 수없이 짓밟히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건 제 아들만큼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10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해 보였던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그날 저는 점심때 먹은 급식이 잘못됐는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학원 수업도 빼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 바람에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온 집안엔 빨간 차압딱지가 붙어 있었고 아빠는 울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은 지켜내겠다며 엄마한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매몰차게 떠밀며 짐가방을 싸고 있었죠. 막 짐가방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던 엄마는 저를 보자 놀란기색이었어요. 잠시 어쩌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다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아연아, 비록 엄마가 아빠랑 이혼은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는 여전히 아연이 엄마니까. 엄마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동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엄마가 아연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날 버리고 가? 거짓말쟁이. 차라리 제가 귀찮아서 못 데려간다고 했다면 믿었을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까지 버리고 가는 사람이 가증스럽게 되도 않는 사랑 타령은 하지 말았어야죠. 적어도 엄마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를 끌어안으려는 엄마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말자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쩌면 엄마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헛된 희망은 결국 엄마에 대한 증오만 더욱 증폭시키고 말았죠. 엄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저는 아빠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된 아빠는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을 쳐도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더군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찾아와 저를 뒤쫓아 저희 집까지 오기도 했죠. 그제야 아빠는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려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어린 눈에도 아빠가 가엾고 불쌍해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전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아빠한테는 제 걱정 말고도 처리할 문제가 잔뜩 쌓여 있었으니까요.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할 나이에 집안 걱정을 해야 했던 저는 덕분에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도 일찍 알아버렸으니까요. 일용직을 전전하던 아빠는 얼마 뒤 예전에 아빠 회사에서 일하다 독립한 직원의 도움으로 만리동 옷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재단사로 시작해 의류 수출회사까지 했던 아빠는 새로 취직한 옷공장에서 재단 일을 맡게 되었죠. 소규모 공장이라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살림은 전보다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 중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나가야 해서 아빠는 퇴근 후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대리운전에 야식집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하루를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쪼개 써야 할 정도로 아빠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만 힘들게 산 거 아니야. 다른 집 부모들도 자식 위해서라면 더 힘든 일도 하고 살아. 그러니 아빠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아빤 우리 딸 덕분에 살았으니까. 되려 너한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모진 세월을 살아내시고도 아빠는 오히려 제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빠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라도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죠. 제 또래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전기밥통과 세탁기 사용법을 익혔고 라면을 끓이고 김치볶음밥을 만들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해낼 수 있었죠. 아빠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어린 딸내미 음식을 언제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며 맛있게 드셨어요. 비록 엄마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 부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나날을 버텨냈어요. 어지간한 음식은 척척 해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제 꿈은 하루빨리 직장에 취직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또래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고3 실습생 신분일 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졸업 후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고부터는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월급으로 우리 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난생 처음 남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사내 비밀 연애를 5년이나 했지만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니 부담스럽다며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자로 말이죠. 알고 보니 그동안 집안 좋은 여자랑 1년 넘게 양다리를 걸쳐왔더라고요. 글쎄, 그 인간이 저랑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회사에 청첩장을 돌리고 있지 뭐예요. 너무 화가 나서 탕비실로 끌고 가 따졌더니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결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네 형편 결혼 상대로 완전 NG잖아.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시겠니? 게다가 나도 사람인데 처가 덕 안 보고 싶겠냐고. 너랑 결혼하면 1+1은 2가 아니라 1+1은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결혼을 하겠니? 그러니까 너도 주제를 알고 덤비라고. 우리 연애하면서 좋았잖아. 그냥 좋은 추억 만들었다 생각해. 처음 마음을 준 남자한테 그런 비참한 꼴까지 당하고 헤어지자 몸과 정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며칠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 출근을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땡땡식품 윤 실장이랑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병가 중에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었잖아. 자기네 부서 김 과장이 윤 실장한테 청첩장을 줬나봐. 그걸 본 윤 실장이 완전 미친놈처럼 광분하더니 앞으로 자기네 회사 일은 김 과장한테 못 맡기겠다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친 거 있지. 그러게 거래처에 뭐하러 청첩장을 줘? 축의금 욕심부리다가 완전 개쪽당한 거지 뭐. 근데 자기야, 윤 실장이랑 무슨 사이야? 윤 실장이 꼭 집어서 앞으로 자기랑 일하겠다고 그랬대. 혹시 둘이 썸이라도 타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네? 썸은 무슨 썸이에요. 일 외에는 만난 적도 없는데. 암튼 그 일로 제게 뒤통수를 쳤던 전남친 김 과장은 사장실에 불려가 엄청 깨졌고 땡땡식품 일은 사원에 불과한 제게 넘겨졌어요. 솔직히 좀 고소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 입장에선 손 안 대고 복수를 한 셈이었으니까요. 윤 실장은 땡땡식품 사장 아들로 저희 회사 입장에선 알토란 같은 고객이었죠. 비록 회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홍보 책자부터 제품 포장 케이스까지 모두 저희 회사에 맡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래처 사장 아들한테 밉보였으니 전남친은 꽤나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 후로 회사에선 결혼식 얘기는 입도 뻥긋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세상에 이 일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뭐예요. 윤 실장님이랑 업무 관계로 미팅을 했는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연씨, 이제 속 좀 시원해요. 내가 김 과장한테 복수해줬잖아요. 두 사람 그동안 사귀었던 거 알아요. 내가 회사 근처에서 몇 번 봤거든요. 처음엔 청첩장을 보고 아연씨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순간 빡이 도는데 와, 내가 이래봬도 한정이 하거든요. 같은 남자로서 난 그런 인간들
정말 혐오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때요? 고맙죠? 고마우면 언제 밥 한번 사요. 그날 이후 윤 실장님과 저는 업무 외에 따로 만나 종종 밥도 먹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대개는 저의 실현 상담이었죠. 윤 실장님은 식품회사 오너 아들이라 그런지 맛집을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종종 휴일에 만나 전국 맛집 투어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친해진 우리는 반년쯤 지나자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허전할 만큼 절친이 되었고, 그러다 자연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윤 실장님은 드러내고 사귀어야 서로의 관계에 책임감도 생긴다며 공개 연애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믿음이 가서 그러자고 했죠. 물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특히 전 남친은 더더욱 놀랬고요. 2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실현 상담을 할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은 말해왔던 터라 오히려 부담은 덜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걸로는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라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죠. 문제는 저희 아빠였어요. 20년 가까이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아빠 혼자 두고 집을 나오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왠지 아빠한테 죄 짓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살지는 못해도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잡으려 했는데 아빠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혼수랑 예단도 변변히 못 해주는데 딸내미까지 옆에 끼고 살겠다고 하면 너희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괘씸해 하시겠니? 그건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아빠 걱정 말고 시댁 근처로 집 구해라. 부모 사랑도 온전히 못 받았는데 시부모님 사랑이라도 듬뿍 받고 살아야지. 아빠가 우리 아연이한텐 빚이 참 많다.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10수년을 빚 갚느라 변변히 돈도 모으지 못했던 아빠는 부모로서 딸 결혼에 혼수며 예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셨어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 대신 2배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셨으면서 못해주신 것만 생각나는지 자꾸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미안한 건 오히려 전대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아빠 뜻에 따라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친정아빠가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하자 콧방귀를 끼며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니? 그럼 우리 집에서 해주는 집인데 네 친정 근처에 해야겠니? 혼수라고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수준으로 해오면서 미안한 줄도 모르고 네 아빠도 그렇다. 그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다니?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며느리들인 친구들 보니 혈압이 올라서 잠이 다 안 오더라. 남들은 시어머니 쓰라고 밍크며 명품백에 심지어 다이아 반지까지 해온다는데 이건 뭐. 아휴, 말을 말자.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암튼 내가 많이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말고.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 모습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희 집 사정을 이해해 주신 게 아니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고마워했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술 더 뜨는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언니, 내 거는 뭐 해줄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새언니한테 다들 샤넬백 정도는 받는다던데 언니는 뭐로 준비했어요? 아직 준비 안 했으면 샤넬 말고 에르메스로 해주면 안 돼요? 기왕 해주는 거 폼 좀 나게 해줘요. 네? 새언니. 정신 빠진 시누이 말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대신 나서주었어요. 이 기집애가 미쳤나? 야, 네 백을 누구 보고 사달래? 갖고 싶으면 네가 용돈 모아서 사. 한 번만 너 그딴 소리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러자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런다고 신경을 안 쓸 순 없었어요.
자꾸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은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어요.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저는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저는 이 결혼을 깨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갔는데 가보니 20년 넘게 시댁에서 일하신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마트에 가셨나 했더니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외식으로 하자. 신혼여행 갔다 온 날부터 집안일 시켰다간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들을 거 아니니? 나도 그 정도 센스 있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앞으론 네가 이 집 살림을 해야 하니까 집에 가기 전에 살림살이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여기 살림을 맡아 하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까지 들였는데 왜 돈 주고 남을 부려? 너 아주 웃기는 애다.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어쩜 그렇게 돈 쓸 궁리만 해? 너 우리 집 살림을 거덜날 짝정이니? 아니면 돈 없이 산 한풀이 하려고 내 아들 꼬셔 시집 온 거야? 암튼 출근 전에 와서 아침 차리고 퇴근하는 대로 와서 저녁 차려. 네 친정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내면 내가 이러니?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나라도 가르쳐야 할 거 아니니? 네 친정에서야 어쩌고 살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예와 법도를 중시하는 집이니 명심해.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저의 친정 탓을 하셨어요. 그냥 제가 가풍 익히도록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하시면 될걸. 꼭 사람 가슴에 비수 꼽는 말로 하시곤 했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말도 꼭 사람 기쁜 나쁜 말만 골라 하시는 것처럼요. 싫어도 할 수 없다. 네가 워낙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나라도 가르쳐야지. 칼질이며 채로 손질이며 네가 뭘 알겠니? 아휴, 늦음하게 웬 고생인지. 따지고 보면 너 며느리로 들이고 제일 피해보는 건 나다. 네가 멀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널 가르칠 이유가 있겠니? 네 친정엄마가 쌓은 똥을 내가 치우는 셈이지 뭐. 안 그러니? 누가 보면 대장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줄 알겠지만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 음식 못하세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주방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오셨거든요. 칼질도 그렇고 파다듬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며 한 소리 하시는데 때때로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집안 살림은 친정 엄마한테 배워왔어야 하는 거라고 훈계를 하시면서 정작 당신 딸은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셨어요. 언젠가 대학원에 다니는 시누이가 출출하다며 주방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걸 왜 해? 네 올케한테 끓여달라 그럴 일이지. 주방일 해버릇하면 결혼해서도 평생 손에서 물 마를 날이 없는 거야. 애초에 손을 대지 말아야지. 넌 사람 부리고 살면 되니까 주방엔 얼씬도 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올케 시키고. 알았어?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인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는다는 게 문제였죠. 회사 일에 저희 집 살림, 거기다 시댁 살림살이까지 도맡아 하려니까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남편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니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지 뭐예요.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요. 집에 오면 그놈의 쇼파랑 합의일체가 되어선 떨어질 줄을 모른다니까요.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고 오라고 하면 말로만 알았어 그러지 한 번도 직접 들고 나가는 일이 없어요. 맨날 들어누워서 저한테 이거 가져와 저거 갖다 줘 하는 소리나 하고 마치 저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듯 했죠. 거기다 입맛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반찬 투정까지 해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하루는 날 잡아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자긴 왜 나랑 결혼했어? 시댁에서 쓸 공짜 가사도우미 필요해서? 아니면
자기 키워줄 공짜 보모 필요해서? 말해봐.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한 거 알아 몰라. 어제는 어머님이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하셔서 회사에 반차 내고 달려갔더니 글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어머님 친구분들 오라고 한 걸 깜빡하셨다고 빨리 장 받아 음식 하라시는 거야. 그뿐인 줄 알아?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우리 친정 욕까지 하시더라. 아주 툭하면 보고 배운 거 없다느니 지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거 불쌍해서 받아줬다느니 모진 말로 매 순간 날 죽이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당신 내 남편이잖아. 그럼 이럴 때 내 편이 돼줘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까지 날 부리는 식모처럼 취급을 하냐고.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말해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집을 나가더니 밤늦게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야,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엄마도 그렇게 하래.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 많이 도울게.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정말 미안해. 몰랐대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직장일 하며 두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데 어떻게 힘들 거란 생각을 못할 수가 있냐고요. 매 끼니마다 저는 시간에 쫓겨 밥도 못 먹고 혼자 주방에서 아등바등 하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이없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편이 중재를 해준 덕에 시댁 가사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게다가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져서 매일 밤 불타는 신혼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씩 온전한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회사 근처 생선구이 식당에 들어섰는데 확 풍겨오는 고등어구이 냄새에 순간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거기다 밥 냄새는 또 왜 그리 역하던지 결국 숟가락도 못 든 채 나와버렸어요. 그런 제 모습에 선배 언니가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생리불순이라 주기가 일정치 않아서 테스터를 사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그 반응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글쎄, 아 다행이다. 자기 임신 안 될까봐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나 몰라. 이번 일로 집에다 당신이 임신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었거든. 중간에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 한마디로 그간 끈끈한 부부에는 저를 임신시키려는 남편의 노력이었던 거였어요.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저를 도우려는 남편의 노력이 가상해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 임신 소식에 떳떳해진 남편은 시댁에 가서도 큰 소리 떵떵 치며 어깨를 펼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요. 물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시댁에선 제가 임신 8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부터 출산할 때가 지났는데 왜 애가 안 나오냐며 닥달을 하셨지만요. 그렇게 시댁 계산으론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출산을 했어요. 3.2kg의 사내아이였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고 심술맞게 굴던 시댁 식구들은 제 아이에게만큼은 더없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였어요. 내 아이가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다 훈훈할 정도였죠. 거기다 손자를 품에 안고 세상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였죠. 시댁 눈치가 보여 자주 오시지는 못했지만 오실 때마다 평소에 하나 둘 사모으신 유아용품을 한가득씩 가져오셨죠. 아이가 서너 살은 돼야 쓸 수 있는 장난감부터 그림책, 거기다 과자까지 비록 당장은 쓸 일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거기엔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서 팬트리에 고이 모셔두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필 시어머니가 발견을 한 거예요. 친정아빠가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어이 죄다 꺼내선 쓰레기 봉투에 담지 뭐예요. 하여간 누가 없는 집 아니랄까봐
어디서 사도 이런 걸 사왔어? 아니, 이딴 걸 갓난쟁이가 뭐에 쓴다고 구질구질하게 사들고 와. 쓰레기 버리는 값만 더 나가게. 어쩜 니네 친정은 하등 쓸모가 없니? 이런 걸 뭐하러 사와? 차라리 돈으로 주고 갈 일이지. 가시돋친 말로 제 가슴을 후벼파면서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희 아빠가 사온 유아용품을 죄다 버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달려내려가 쓰레기장에서 아빠가 보내준 물건들을 주워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손자를 보러 저희 집을 찾았던 아빠가 보신 거예요. 아빠, 오해야. 아직 쓸 데가 안 돼서 내가 팬트리에 넣어둔 걸 어머님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셨다나 봐. 내가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못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서툰 거짓말로 변명을 해댔지만 아마 아빠도 아셨을 거예요.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잘 안 들리시고 오실 때도 유아용품 대신 저 먹을 빵이며 과일 등을 사오셨거든요.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내내 가슴에 걸려 있었지만 해보지 않은 육아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 일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빠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고 제 아이는 세도를 맞이하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과 아이 생일 잔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저희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손주한테 줄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이 들려 있었어요. 눈치 없는 남편은 그걸 보고 깔깔대며 아버님, 우리 시우 이제 겨우 3살이에요. 이건 너무 이르잖아요. 손주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아빠는 그 말에 빙그레 웃으시며 나중에 크면 주라고 사왔다며 선물만 지어주시곤 발길을 돌리셨어요. 기왕 오신 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붙잡는데도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며 가셨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남편 출근 준비에 아이 젖 먹이고 씻기느라 아침도 거르고 이제 막 점심을 먹으려는데 아빠 직장 동료분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출근을 안 해서 집에 와보니 글쎄 세상을 떠나셨더라고 말이에요. 꿈인 줄 알았어요. 분명 어젯밤까지 멀쩡히 다녀가신 아빠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꽤 되셨는데 몰랐었냐고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었다고요. 그때야 알았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와 손자를 보러 오셨다는 걸요. 상복을 입고 아빠 빈소를 지키는데 영정사진 속 아빠를 보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혼자서 빚 갚으랴 어린 딸 돌보랴. 정작 당신 몸은 챙기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신 아빠가 가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아빠 동료분들이 이러다 쓰러진다며 빈소는 남편한테 맡기고 잠깐 들어가 쉬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옆에서 상주 노릇을 하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였죠. 어디선가 낯익은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짜장면 냄새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냄새를 따라가 봤는데 글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고 있지 뭐예요. 거기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가, 여기 빼갈은 없냐? 중국 음식엔 빼갈을 먹어야 하는데 주문하는 걸 깜빡했다. 뭐요? 빼갈이요? 아버님, 지금 중국집에 식사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사돈 장례식장에 와서 빼갈을 찾아요? 게다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 드시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색하며 그러더군요. 자기야, 왜 그렇게 화를 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냐. 자기도 알잖아. 나 입맛 까다로운 거. 여기 음식은 도저히 젓가락을 댈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엄마가 나 생각해서 시켜준 건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당신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혹시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그래, 애비가 말 잘했다.
너 시부모 앞에서 지금 그게 뭐하는 말본세냐? 네 눈엔 우리가 이깟 짜장면 못 먹어 안달난 사람들로 보이냐?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가난한 네 친정 탓 아니겠니? 장례식장을 고르려면 좀 제대로 골랐어야지. 어디서 이런 싸구려로 골라선 내 아들 배를 골려. 그리고도 네가 할 말이 있니? 사돈 장례식이라고 기껏 시간 내서 찾아와줬더니 어떻게 젓가락갈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사는 게 궁색하다지만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다.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이건 엄연히 경우 없는 짓이야. 그래놓곤 네가 뭘 잘했다고 대들어? 아, 그러세요. 어머님네는 그렇게 경우가 있어서 상갓집에 짜장면 냄새 풍기시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앞으로 있을 어머님 아버님 장례식이 기대되네요. 차라리 장례식장에서 하시지 마시고 중국집에서 하시는 건 어때요? 탕수육에 팔보채 동파육까지 쫙 깔아놓고 빼갈로 음복하면 되겠네요. 아, 술이 있는데 가무가 빠져서야 되겠어요? 밴드 불러서 반주도 맞추고 비보이 불러서 춤도 좀 추게 하고 의상은 어머님 취향대로 반짝이 잔뜩 달아서 유치 찬란하게 하면 되겠네요. 참, 어머님 장례식에 하나뿐인 딸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대학원 다닌다고 유세 부리면서 학점 빵꾸 내고 나이트 죽순이로 사는 딸이 봉잡고 봉춤 쳐드리면 아주 금상첨화겠네요. 평소 하던 대로 엉덩이 다 드러나는 똥꼬치마 입고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번 흔들어요. 아가씨 그거 잘하잖아요. 아, 어머님만 챙겨드리면 아버님이 섭섭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 장례식엔 세컨드인 과부촌 마담 불러드릴게요. 쭈그렁방탱이 마누라보단 탱탱한 과부 마담 품에서 죽고 싶다고 전에 술주정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 정도로 장례식 치러드리면 딱 그쪽 집구석 스타일 되겠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아니요, 반도 못했어요. 저요, 지금까지 그 집구석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쌓여있거든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다고 당신들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집 식구들처럼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인간인 척 구는 거 정말 역겹거든요. 당신, 너도 마찬가지야. 애 기저귀 한번 안 갈아주면서 밤에 운다고 애 데리고 베란다로 나가라고 하는 게 아빠니? 네 기분 좋을 때만 아들 찾으면 안아주는 게 아빠냐고. 자식을 지 좋을 때 보고 내팽개치는 게 어떻게 부모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아빠 코스프레 그만두고 네 편한 대로 살아. 너 같은 건 아이 아빠 노릇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럼 넌 엄마 노릇할 자격 있냐? 애 키운다고 직장도 때려치 마당에 수중에 돈도 한 푼 없잖아. 재력도 없는 부모가 부모냐? 애는 땅 파서 키워. 막말로 네 아빠가 남겨준 유산이 있기라냐 숨겨둔 돈이 있기라냐.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선 어디서 자격으로 누네.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별 수 없네. 우리 이혼하자. 대신 내 아들은 내가 키워. 돈 한 푼 없는 네가 애 키울 능력도 안 될 테니까. 결국 너도 별 수 없네.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간 네 엄마 팔자 그대로 따르는 거지 뭐. 그때였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다가와 끼어들더라고요. 능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해도 15억 넘게 조아연 씨 통장으로 입금될 것 같으니까요. 조아연 씨 아버님 앞으로 된 암보험에 종신보험까지 합하면 그 정도는 되거든요. 아빠가 든 보험의 담당 설계사라는 분의 말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동안 없는 집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해왔는데 15억 유산이라니 놀라 자빠질 일이었겠죠. 이혼하고 애들을 키워야 해서 뛰어든 보험일인데 아연 씨 아버님이 제 사정을 들으시곤 보험을 꽤 들어주셨어요. 빚도 다 갚았고 딸도 시집갔으니 이제 돈 쓸 일도 없다시며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제야 저도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네요. 돈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자식 키우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 필요하시면 얘기해요. 저 이혼할 때 도움받은 유능한 변호사가 있거든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지금까지 돈으로 저를 무시하던 인간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소개받은 변호사의 도움으로요.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당한 일들과 육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남편의 행동들을 고스란히 담아두었던 제 일기장을 증거 삼아 친권과 양육권도 뺏을 수 있었죠. 비록 저희 부모님처럼 저도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엄마 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 딸이기도 하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 테니까요. 저 위해서 아빠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출발하는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Mais le parapluie pour aller te chercher.